안녕하세요. 볼링을 좋아하는 30대 여자입니다. 볼링을 좀 쳐보신 분들이라면 스페어 처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깝게 남은 핀들을 두 번의 기회 중 다음번에 모두 넘어뜨리는 기술이죠. 스트라이크보다도 어려운 게 바로 이 스페어이고, 스페어 처리에 능숙하다는 건 그만큼 볼링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스트라이크는 초보자라도 초반에는 운이든 타고난 감이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어 처리는 오랫동안 공을 굴려봐야 점점 손의 감각이 익어가는 기술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볼링을 좋아하는 만큼 젊었을 때 시간만 나면 공만 굴려서 스페어 처리도 잘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갈수록 삶의 나이테가 생겨도 사람 보는 눈만큼은 사람을 만나는 만큼 늘지 않더라고요. 자연히 떨어져 나가는 관계도 있고 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미 깊게 맺은 관계를 내 스스로 끊어내는 걸 보면요. 분명히 제 실력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저 정으로 책임감으로 모른 척하던 남은 볼링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 도저히 제가 두고 볼 수 없어져서 단번에 스페어 처리를 해버렸네요. 20대 후반에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나가던 볼링 모임이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팀을 나눠서 주말마다 그날 회식비를 걸고 시합을 했죠. 회사 생활에 지친 제게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경기에서 진 날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가능성을 경기에서 이긴 날에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제게 주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사랑도 찾기도 했고요. 저보다 4살 많은 남자였어요. 같은 팀이 되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다른 팀이 되면 서로를 적당히 자극해서 더 흥미진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승부욕이 엄청 세서 그 사람과 상대편이 되면 저까지 온 힘을 다해서 공을 굴렸었네요. 처음에는 같은 모임에 있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임을 시작하고 3달 정도 지났을 때 뭔가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아, 미연 씨, 라인 밟은 것 같은데? 에? 안 밟았어요. 내가 봤어. 미연 씨 파울. 안 밟았어요. 내가 옆에 있어서 봤는데. 아이, 종규 씨 누구 편이야? 왜 상대팀 편을 들어요? 이건 편 들고 말고가 아니라 안 밟은 게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 깨끗하게 경기합시다. 시간이 갈수록 남자는 제 편의를 봐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어요. 볼링장에서 제 신발 사이즈를 기억해뒀다가 먼저 받아 놔준다던가 제가 즐겨 쓰는 공을 미리 기억해서 빼두기도 했고 제 팀이 된 사람과 일부러 팀을 바꿔 저와 같은 팀이 되기도 했네요. 원래 모임에서만 만나고 개인적인 연락도 안 했는데 먼저 잘 들어갔냐, 나중에 회식은 어디서 하자,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등등 먼저 연락을 해서 이것저것 묻는 것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마음이 맞기도 해서 따로 만나는 것도 빈번해졌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모임에 나가서 볼링을 치는 것보다 둘이서 볼링을 치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둘이라서 서로 경쟁을 해야 했지만 그게 나름 티격태격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서로 소원 들어주게 내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거의 1년 정도 만나다가 남자가 볼링장을 하나 빌려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텅 빈 볼링장에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남자는 본인 인생의 스트라이크가 바로 저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결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가슴이 떨렸는지. 그렇게 저도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부모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30년을 넘게 용접공으로 일하셨는데 아직도 은퇴 생각을 안 하시고 요새 주식에 취미 붙였다는 것과 콩나물 국밥집을 하는 어머니께서는
사실 예전에는 요리를 못 하셨다는 그런 거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 전 양가 인사드리러 갈 때 제게 들은 정보가 많아서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근데 남편은 제게 시댁에 대해 별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인 충청도에서 계속 농사 지으면서 살고 계시고 동생은 거의 연락도 안 해. 걔도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해서 살고 있긴 한데 그놈은 나랑은 어려서부터 사이가 영 대면대면해서 어머 왜? 뭐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거지 성격이. 이렇게 뭐든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넘어가서 시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어요. 근데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대체 왜 남편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까?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너무 유쾌하시고 자상한 분들이셨어요. 시댁은 깔끔한 양옥집이었는데 두 분 모두 대문 앞까지 나오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반가워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어서 들어와서 짐 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푸근하게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제게 잘 왔다며 제 손에 있는 짐을 들어 옮겨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들으시고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아예 상을 차리고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셨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배가 텅 비었겠네. 그래, 일단 젓가락부터 들어요. 우리가 말 안 시킬게. 그래, 일단 먹어요, 먹어. 거기 있는 거 다 오늘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아침에 밭에 나가 뽑은 것들이야. 상추도 치커리도 파도 고추도 우리가 직접 딴 거니까 더 맛있을걸? 어서 들어요, 어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 것보다는 마치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기분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너무 말랐다고 평소 일하느라 바빠서 안 챙겨 먹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삼겹살과 목살, 항정살을 종류별로 다 구워서 아주 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그냥 피부가 흰 것뿐인데 어디 아픈 것 아니냐고 걱정도 해주시고 저를 약간 손녀처럼 그렇게 소중히 대해주시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잔뜩 긴장한 마음이 풀려서 저도 해실해실 웃으면서 이것저것 잘 받아먹고 처음 시부모님 만나는 날 흥에 넘쳐서 알딸딸하게 취하기까지 했네요. 근데 그렇게 흥에 취한 상태에서도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게는 말까지 높이시면서 이것저것 묻고 말을 붙이는 시부모님께서 이상하게도 제 옆에 남편에게는 별 다른 말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도 고향에 오랜만에 온 거라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부모와 자식처럼은 안 보였어요. 정말 간혹 시부모님께서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내시면 남편은 단답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너 그 차 파는데 아직 다니냐? 그렇죠 뭐. 그래, 그럼 되었다. 이런 식의 대화요. 처음엔 몰랐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의 대화 패턴이 눈에 들어오자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식사 자리가 길어졌고 저도 남편도 술이 들어간 상태라서 시부모님께서 하루 자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편한 옷을 주셔서 씻고 나오니까 남편은 잠깐 담배 핀다고 밖에 나가고 시아버지께서는 먼저 주무셔서 시어머니와 저만 남게 됐죠. 시어머니가 제게 자기 전에 먹으면 시원하다고 배를 깎아주셔서 이미 꽉 찬 속에 배 한 조각을 밀어넣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종규 좀 어때요? 네? 뭐가요? 아니, 서울서 잘 사나 해서 지금 하는 일은 괜찮다고 해요. 아, 중고차 매매요? 네, 언젠가 본인 사업하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영업이나 판매가 적성에는 맞나 봐요. 그래, 걔가 원래 누구 아래서 일하는 게 안 맞는 애예요. 아휴,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던 일
그나마 지금까지 버틴 게 나는 우리 미연 씨 덕분이 아닌가 싶네. 남편이 시부모님과 연락이 뜸하다고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편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지금 하는 일은 괜찮은지까지 묻는 게 좀 의아했어요. 제가 그 의아함을 천천히 곱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종규가 그 중고차 매매점인지 뭔지 처음에는 일하기 싫어했거든. 왜 아니겠어. 30 전부터 본인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뛰던 앤데.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그냥 뛰어든다고 되나? 다 운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에휴, 근데 자는 천상 그 2개 다 없었던 거지. 뭐 하나 한다고 나랑 우리 양반이 풀떼기 뽑아다 벌어모은 돈 다 날렸지. 다 날렸어. 아주 왼수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나중에는 동생 돈까지 날리고 정신 차려서 지금 다니는 곳에 정착한겨. 그것 때문에 동생하고는 틀어져서 얼굴도 안 봐. 아들 2놈이 몇 년째 집에 오면 마주칠까. 부모 얼굴 보러 오지도 않았다니까. 내가 속이 문드러 터지지 터져. 처음에는 그 무서운 사업병 걸린 놈이 언감생신 얻은 직장 다시 때려치울까 무서웠는데 우리 미연 씨랑 결혼한다고 그나마 꾹 참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미연 씨한테 고마운 점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만에 왼수, 아니 아들놈 얼굴도 보고. 미연 씨, 부족한 거 많은 아들이지만 내가 좀 잘 부탁해요. 남편이 왜 본인 가족 얘기를 잘 안 했는지, 시부모님과 사이가 왜 서먹서먹한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결혼 전에 대화를 했는데 남편도 부끄러워하더군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했던 일이 모두 실패로 끝나서 수치스럽고 또 좌절했다고요. 과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반성 많이 했고 그때만큼 책임감 없는 행동은 이제 앞으로 절대 안 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은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저와의 결혼을 계기로 조금 회복을 했지만 틀어진 동생과는 어려워 보이더군요.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긴 했는데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결혼 전 제게 했던 약속처럼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입지를 다지고 가능성이 보장된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첫째가 생겼을 때도 남편은 부모가 된다는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왜 사업병이 병이고 그게 불치병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내 매장 한번 내고 싶어. 남편은 지금까지 중고차 매매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본인의 매장을 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냐고 하면서 말이죠. 당신 지금까지 사업한다고 했던 것 중에 잘 된 거 하나 없었잖아. 내가 당신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키워야 될 어린 자식이 2이나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야. 그때랑은 다르지. 내가 몇 년간 갈고 닦은 노하우랑 실력, 연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니까. 지금 나 고정적으로 찾는 고객이나 그 고객들이 여기저기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 성과급 받으니까 내가 내 매장 차려서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래, 당신 능력 있는 거야 잘 아는데 이미 자리 잡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당신 이름 걸고 새로 문 여는 매장 관리하는 거랑 감수해야 되는 게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돈은 처음 시작하는 자금은 어디서 구할 건데 우리 당신 사업에 투자할 여윳돈 없는 거 잘 알잖아. 나 퇴직금이랑 또 어머니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뭐? 어떻게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또다시 손을 벌려? 이미 당신이 까먹은 돈이 있는데 무슨 염치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마지막으로 빌려주신대. 어? 나 이미 나 따라온다는 직원들도 있고 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지금 거기서는 미래가 없어. 더 이상 오를 연봉도 없고, 당신 말대로 우리 애가 둘인데 이 수입으로 계속 살 수 없잖아. 어? 남편은 몇 날 며칠 제 동의를 얻기 위해 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꿈이라고 제발 믿어달라고요. 제게 앞으로의 사업 구성 기획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했고 데려온다는 직원을 소개시키기도 했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매장을 열기 위해 지극정성을 쏟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또 멈춰야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 것도 부부가 할 일이지만 또 그토록 원하는 일에 믿음을 주는 것도 부부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남편의 사업을 허락했어요. 바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 자금 이외에 더 이상 돈을 끌어오지 않기로요. 만약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돈이 필요할 때는 남편의 선에서 끝내고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끌어오지 말고 그냥 접으라고 말이죠. 용족공이자 알아주는 구두쇠 아버지 아래서 자라온 저는 세상에서 돈 무서운 줄 너무나 잘 알면서 자랐거든요. 제 조건에 남편은 일단 허락을 했다는 것에 기뻐서 고맙다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기저기에서 끌어온 돈과 본인의 퇴직금 또 시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빌려주신 돈으로 본인의 매장을 열었어요. 그 꿈의 매장을 말이죠. 근데 꿈이 왜 꿈인 줄 아시나요? 허황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새로운 날개를 단 사람처럼 밤이든 낮이든 나가서 일을 했어요. 고객 유치한다고 이것저것 안 하는 일이 없었고 직원들 사기 충전한다고 회식이나 보너스도 많이 줬죠. 근데 그런 노력에도 풀리지 않는 일은 풀리지 않는 일이었네요. 처음에는 오픈했을 때 직원이 하나둘 그만두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아휴, 이렇게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아니 뭐? 아 잠깐만. 그 인간이 뭐라고 했다고? 땀을 삐질거리면서 통화를 하는 남편은 알고 보니까 원래 일하던 곳에서 그 직원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남편이 본인 매장으로 직원을 빼돌렸다는 걸 알고 앙심을 품은 거죠. 그 후에도 나쁜 일은 계속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매장에서 침수차 의혹이 나온 차를 사간 고객이 고소를 한다, 뭘 한다 해서 한 차례 소동이 있었고요. 그 소문이 나서 매출은 아예 바닥을 쳤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은 영업사원이었다고 해도 좋은 대표, 좋은 사장이 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겁니다. 매장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 돈이 잘 벌릴 때도 있었죠. 근데 남편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또 눈을 돌렸어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곳에 관심을 갖더니 참나 크게 혼쭐이 났죠. 마치 빛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이었습니다. 원래 주식 같은 건 인내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 참는 걸 잘 못했어요. 하루 종일 주가 소식만 보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본다고 처분을 하는 걸 반복하다가 흑자 볼 걸 적자 보는 타입이었죠. 그냥 만족하고 매장 일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남편의 사업은 매장 문을 연 지 1년도 채 안 돼서 점점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당사자인 남편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몸이라도 부서져라 일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은 건지 남편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어만 갔네요. 저도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또 짠해서 집에서는 괜한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옆을 지켜줬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저도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이미 둘째를 낳고 회사는 그만뒀고 또 남편이 안 풀리는 일 푼다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는 육아에는 아예 손을 놨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애들을 두고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만 시키면 아주 거슬리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뭐? 라는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나중에는 집에서 조금이라도 애들이 시끄럽게 놀면 눈치를 주기 일쑤였고요. 그럴 때마다 또 저희 사이에 싸움은 시작됐죠. 일이 도저히 안 풀려도 애들한테 화풀이 좀 하지 마. 애들은 시끄럽게 노는 게 걔들 일이야. 근데 그걸 조금 거슬린다고 조용히 하라고 눈치 줘야 돼? 내가 눈치를 주기 무슨 눈치를 줘? 그리고 애들이 시끄럽게 굴면 당신이 좀 조용히 하라고 훈육을 해야지. 그저 오냐오냐 하기만 하는 게 더 문제 아니야? 좀 조용히 놀라는 말을 꼭 화를 내야 하냐는 거야. 당신 피곤하고 힘든 거 잘 아는데 지금 해진 저녁도 아니고 낮이야, 낮. 당신 일 안 풀리는 거 내 탓도 아니고 애들 탓은 더더욱 아니야. 화풀이할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기울면서 저희의 생활 패턴은 늘 이랬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은 드디어 한계 잃은 것 같았어요. 평소 집에 있어도 모른 척하고 잠자느라고 바빴을 사람이 아침부터 제게 이런저런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그래서 그런데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당신 앞으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장인어른한테라도. 여보, 처음에 나랑 한 약속 잊었어? 이 사업할 때 돈 필요해도 나나 다른 사람한테 돈 안 끌어온다고 했잖아. 차라리 접는 걸로 하자고. 그러게 왜 주식 같은데 손까지 대서.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당신은 왜 그렇게 쉽게 말해? 당신 일 아니라고 이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내 일이 아니야? 당신 사업은 내 일이야. 당신이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당신이 일하느라 나가 있을 때, 아니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우리 애들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일이 내 일이 아니야? 그래, 그래 맞아. 당신 일이기도 해. 그럼 당신이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난 이미 내 앞으로 된 신용대출이 많아서 받을 수 있어도 못해. 우리 약속했잖아. 막말로 내 앞으로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랑 원금은 어떻게 갚아? 빌린 돈으로 당장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중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그냥 빚만 더 느는 거잖아. 그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장인어른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퇴직금이나 아니면 장모님 가게 앞으로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건드리려고 해?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노후자금 날린 걸로 끝내.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매장 정리하자. 그 돈으로 일단 빚 일부 갚고 다른 매장에 취직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너 진짜 너무한다. 그리고 네 친정도.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 아니 그렇게 아까워? 아니면 정말 그 정도의 돈이 한 푼 없는 거야? 당신 집에서는 사위 도와줄 그 한 푼도 줄 수가 없대? 어? 남편은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저나 애들보다는 본인 매장을 더 포기 못하는 사람 같았죠. 그 후 남편은 자주 저를 매정하다고 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믿으면 저희 가족 모두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대출을 받고 저희 친정의 돈을 빌린다고 해도 거의 90% 아니 99%의 확률로 그 돈은 갚을 수 없는 돈이 될 테니까요. 매일 남편이 돈벌레 마냥 돈돈거리며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눈치를 줄 때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벌어진 간격을 좁힐 생각에 남편에게 오랜만에 아버지 생신 겸 해서 친정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고 물었어요. 그날이 좀 더 특별했던 게 생신이자 또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신 기념이기도 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피곤하다, 시간 있으면 그냥 매장 나간다 하고 거절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 다 같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희 집 재정 문제에 대해 부모님께 한마디 말도 안 해서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딸네 가족을 환영해 주셨죠.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는 아구찜과 과메기로 식사를 하고 식사 자리가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는 보쌈까지 주문해서 술까지 마시게 됐어요. 남편도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기분도 좋아 보이는 게 기분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그런데 술이 한 병, 두 병 늘고 저도 부모님도 좋은 날이라 알딸딸하게 취했는데 남편이 좀 과하게 취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잔을 치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술이 웬수, 아니, 이번에는 그냥 남편 자체가 웬수였습니다. 남편은 풀어진 혀로 부모님 앞에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네요. 아휴, 장인어른, 장모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머, 장서방, 많이 취했네. 그래, 장서방,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저 진짜 죽을 둥 살둥 노력했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질 않네요. 여보, 일단 물 좀 마셔, 물. 미연아, 요새 장서방 매장 일이 잘 안 되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보, 당신은 그렇게 날 도와주기가 싫어? 어? 장인어른, 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하자고 해도 도통 들어주질 않네요. 아, 여보, 그만하라니까. 그래, 장서방. 일단 지금은 자네가 너무 취했으니까 자고 내일 맨정신으로 다시 얘기해. 저도 부모님도 너무 취한 남편을 일단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남편은 갑자기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뻘겋게 익은 얼굴을 들어서 말을 했어요.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염치가 있어서 많이 안 바라겠습니다. 딱 1억만 저 빌려주시면 제가 정말 1년 안에 다 갚도록. 그만 안 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랑 약속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추태를 부려? 당장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단 일어나. 나가서 바람 좀. 이거 안 놔? 처음부터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럴 일 없잖아. 제가 무릎 꿇은 남편을 일으키고 남편은 또 화가 나서 버티는 와중에 짝 하고 타격음이 집안에 울렸어요. 남편이 방에 말라면서 저를 떠미는 와중에 제 뺨까지 치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내 딸을 때려. 그것도 뻔히 보는 앞에서. 너 당장 나가. 안 나가? 그걸 보고 경악에 찬 저희 부모님은 집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맞은 절 확인하셨고 어머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하셨어요. 능력 없어서 장인 장모한테 돈 구걸하는 놈이 뭐가 잘나서 내 딸을 때려. 너 같은 놈한테 우리가 돈은커녕 양말 한 켤레도 못 빌려준다. 당장 썩 나가. 나가서 그 썩어 빠진 머리통이나 어디서 빌려서 다시 껴. 어머니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을 끌고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아버지까지 가세해서 남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걸어 잠그셨죠. 그렇게 남편은 핸드폰 하나만 들고 쫓겨났고 저는 그날 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냥 요새 남편 매장 매출이 떨어져서 그런다.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말을 했네요. 괜히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게 말이죠. 괜찮다는 제 말에 부모님은 미심쩍어 하시긴 했지만 남편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다는 보장을 받지 못하면 아예 갈라서라고까지 말하셨어요. 그 후 남편과 저는 약간 다시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처럼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행동에 대해 저나 부모님께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사과가 약간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과였다는 게 문제였죠. 내가 술에 취해서 잘못하긴 했는데 너도 너희 부모님도 어떻게 날 그렇게 쫓아내냐? 내가 그날 지갑 하나 없이 진짜? 아휴, 아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도 앞으로 그럴 일 없다. 술이 문제다. 술을 자제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네요. 하지만 그 사과를 저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그냥 그대로 끝내고 싶었어요. 그 후로 하루에 수백 번은 더 생각했어요. 더 이상 못 참는다, 참을 일이 아니다 하고요. 근데 둘째가 아직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내가 내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내려도 되나 싶었습니다. 정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게 뭔지 그때 실감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바로 스페어 처리를 하게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생신 몇 달 후에 아버지께서는 은퇴하신 후에 새롭게 주유소를 인수하셨어요. 평소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과 퇴직금 또 틈틈이 주식으로 이익 본 걸 정리해서 큰 결심을 하신 거죠. 아직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뭐든 하고 싶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했다가는 분명히 주유소 인수할 돈은 있는데 사위가 망해가는데 도와줄 돈은 없냐? 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제 생각이 이런 후폭풍을 불러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 호출에 친정으로 달려갔을 때 알게 됐죠. 그날 아버지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저를 친정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혹시 남편 매장 상황에 대해 아셨나 하는 마음에 긴장해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달려갔죠. 친정에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 사람처럼 시근덕거리는 아버지와 착잡한 얼굴로 냉수를 들이키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입을 여시다 말고 갑자기 제 애들을 안방으로 데려가 TV를 틀어준 후에 문을 닫고 나오셨어요. 뭐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애들은 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 있었지 무슨 일. 이연아, 너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 그리고 그놈이랑 헤어져.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분명 남편이 제게 무수히 많은 일을 잘못했고 그게 현재 진행이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부모님은 아직 모든 상황을 모르시니까요. 근데 상황을 모르는 건 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처럼 숨을 훅 뱉고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을 제게 설명하기 시작하셨고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분통해서 숨을 훅 뱉는 건 저였습니다. 아버지의 주유소와 남편의 매장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차로 한 20분 거리? 근데 어차피 평생 남편에게 숨길 생각도 아니었고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면 그때 말하기로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네요. 근데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주유소를 인수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주인이 좋은 인상을 남기면 주유소 평판이 좋아지니까요. 주유소가 꽤 커서 옆에 세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기름 넣어주러 간 사이 세차장에 들어갔던 차가 나왔는지 뒤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바빠 보여서 내가 얼른 창에 물기 닦아주려고 손걸레를 들고 가니까 글쎄 장서방이 거기 있더라.
언제 멈춰도 안 이상할 것 같은 고물차 안에 그놈도 나보고 놀랐는지 처음에는 눈이 땡그레졌다가 내 손에 들린 걸레랑 내가 입은 주유소 조끼를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아주 인상까지 팍 구기는 거 아니겠냐? 근데 아버지께서는 일단 밖에서 사위를 봤으니 먼저 아는 척하면서 다가가셨다고 해요. 그날 일은 사과를 받기도 받았으니 괜히 감정 상하기 싫어서 말이죠. 그런데 먼저 다가간 저희 아버지에게 그 인간이 꺼낸 얘기가 뭔지 아시나요? 참, 이 정도로 한 푼이 아쉬운지 알았다면 괜히 돈 얘기 안 꺼내는데 나이 70 먹고 고생하시네요. 한 푼이 아쉬워? 장서방, 그게 무슨 소린가? 아, 됐으니까 말 그만 시키고 돈 받으셨으면 일하세요. 여기 물기 제대로 닦고, 그 조끼 입으셨을 때는 괜히 아는 척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 근방에서 얼굴 내걸고 장사하는데 평판 있고 수준이라는 게 있죠. 아니, 왜 가만히 있으세요? 빨리 닦아요. 저 바빠요. 무슨 상상을 혼자 처먹고 오해를 했는지 도저히 알아먹지도 못하는 무례한 말만 골라서 했다는 남편. 아버지는 빤히 보이는 조롱에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손에 있던 손걸레를 창밖으로 나와 있는 남편 얼굴에 던지고 그대로 남편 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래 용접공으로 일하시면서 붙은 근육도 상당했고 또 키도 크시고 일단 타고난 장골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이드미러 정도는 가뿐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건방진 놈한테 교육하는 거다. 야, 이 개념도 없는 놈아. 뭐? 이 조끼를 입고 있을 때는 아는 척도 하지 마? 평판이 있고 수준이 있어? 너 기억 안 나나 본데 너 며칠 전까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돈 달라고 구걸했어. 그런 놈이 무슨 평판이고 수준이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요? 안 되겠다. 나 이거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이거 당장 물어내라고. 사이드미러 하나면 내가 70 먹고 푼돈 버느라 고생하는 사람한테 많이는 못 받겠고 30만 원, 딱 현찰 30만 원 내놓으세요. 내 계좌 알죠? 거기로 내일까지. 내일? 됐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이랑 하루, 아니 1시간이라도 엮이고 싶지 않아. 야 현수야. 가서 사무실 금고에서 30만 원 가져와. 빨리. 배상을 하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남편을 당장 주유소에서 내보내기 위해 아버지는 직원을 불러 돈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때부터 남편 얼굴이 어리둥절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아버지를 비웃으면서도 뭔가 싶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리고 남편의 표정은 돈을 가져온 직원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완전히 무너졌죠. 사장님, 여기. 사장님? 그래 이놈아. 내가 여기 사장이고 여기 그렇게 네가 원하던 30만 원이나 받아라. 아버지는 남편 앞에 돈다발을 그냥 던졌고 남편은 발치에 떨어진 돈을 줍지도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건지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가와 안절부절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대체 언제 여길 인수하신 거예요? 네? 아니, 이럴 돈이 있었으면 진작 뭐 이 자식아. 네 구멍난 장부 메꿔주지 뭐 했냐고? 나는 구멍난 독에 물 붓는 취미 없다. 심지어 너같이 인성까지 너덜너덜한 놈, 내가 뭘 보고 10,000원 한 장을 빌려주겠냐? 아유, 장인어른, 제가 알았으면 절대. 알면 뭐가 달라져? 내가 이 집 사장이든 차를 닦는 직원이든 네 놈 장인어른인 거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나한테 그저 돈 하나에 눈이 멀어서 태세 전환하고 네가 나 무시한 게 없는 일이 되냐? 돈 받았으면 그냥 남의 영업장에서 꺼져 이놈아. 얘들아, 얘 빨리 차 빼서 나가게 끌어내라. 한 푼이 아쉬운 거 너니까 바닥에 있는 놈 말끔하게 주워가. 남편은 세상 처량한 얼굴로 바닥에서 돈을 주운 후에 직원들에게 떠밀려 아버지의 주유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을 마치시면서 갑갑한 표정으로 제게 아무리 지금까지 너한테나 애들한테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사람 직업이나 돈을 보고 무시하는 인성 개차반인 놈이 내 딸이랑 내 손주를 키우는 꼴 더는 못 보시겠다고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다가 차갑게 식은 머리를 제대로 가누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나 아이들한테도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 아닌 지 꽤 오래됐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애들은 친정에 맡긴 후 집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거슬리고 거슬리던 볼링핀을 스페어 처리할 때였거든요. 집에 가니까 당연히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와 있더군요. 12시가 다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차갑다 못해 시리게 식은 제 얼굴을 보고 남편도 착잡한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들었어? 아, 나도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몰랐으면 머저리처럼 우리 아버지 주유소 직원이라고 착각해서 개무시한 게 용인 되냐? 아,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당신 탓이잖아. 나한테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고. 아니, 왜 말을 안 했냐? 내가 장인어른 찾아가서 돈 좀 나눠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냐? 그렇기도 했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뭘 하든 돈이 얼마 있든 그거 멋대로 오해해서 당신 행동이 바뀐 거면 그건 당신 문제지. 나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안 그래? 그래. 말은 쉽지. 말은 쉬워. 아니, 다시 생각해봐. 오히려 잘 됐어. 당신 아버지 그 정도 재력 되면 당신이 말 잘해서 우리 가족 구할 수 있는 거야. 장인어른한테 나 좀. 너 좀 뭐? 살려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싫은데? 지금까지 본인 부모님 전 재산 몽땅 날린 당신을 뭘 믿고 구해줘? 진짜 차 팔다가 염치까지 팔아먹었니? 다 됐고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당신을 내 인생에서 아예 없애려고 온 거야. 우리 여기서 갈라서자. 그냥 나 없이 마음 편하게 마음껏 사업 말아먹어. 와, 너 웃긴다.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 사업 망하니까 바로 뒤돌아서냐? 이게 가족이야? 살기 좀 어렵다고 버리는 게 가족이냐고. 난 당신이 사업한다고 매장 연다고 했을 때 진즉에 버렸어야 해. 보장도 안 된 미래에 담보로 우리 가족 목숨 걸었을 때 버렸어야 한다고. 저는 절대 이혼 못한다 매달리는 남편을 무시하고 미리 간단하게 챙긴 저와 아이들의 짐을 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이혼 준비를 했죠.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숨막히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자체였는지, 사업병에 걸려서 부모도 망하게 한 인간이 나와 애들까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빠져나왔다는 걸 정말 길게 설명하고 입증해내야 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참 후련하면서도 좀 아프더라고요. 마치 곪은 상처에서 커다란 가시를 빼내는 것 같았죠.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제가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참 속보이죠? 돈 냄새 나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본인이 배를 까뒤집어 복종해야 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죠. 아버지 주유소에 찾아와 냅다 그 값싼 무릎 꿇은 남편은 아버지에게 제발 제 마음을 돌려 이혼을 막아주고 또 죽어가는 본인 사업도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나중에 아버지 주유소 사무실 CCTV를 확인했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혼자 떠드는 남편을 바라보다 갑자기 일어나서 남편의 머리로 먹던 물을 끼얹었어요. 화면을 본 제가 놀라서 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셨냐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심드렁한 얼굴로 말하셨어요. 지한테 돈 빌려주는 게 장인어른 딸이 사는 길이라고 하더라. 외동딸 이혼녀 만들고 싶냐? 지가 돈이 있고 성공을 해야 딸이랑 손주들 다 행복한 거라고 현명하게 잘 생각하라고 해서 냅다 내가 들이부었지. 그리고 너 같은 게 천이 있고 억이 있어도 내 딸 행복하게 못 해준다고. 그냥 내 딸 인생에서 아예 빠져주는 게 최선이다라고
폭포 아래서 도 닦는 기분으로 이 물이나 맞고 정신 차리라고 했다. 나 참, 지금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어쩌다가 저런 놈이 나타났냐?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쩌다 아버지에게 물세례를 맞은 전 남편은 다행히 이혼 소송 내내 잠잠했습니다. 제게 유리하게 판정된 재산 분할 결과에 대해 항소한다고 난리를 부릴 때 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먹힐 일이 있나요? 저는 이혼을 했고 그 후에는 계속 친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다는 공허함보다는 더 이상 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더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첫째가 더 이상 아빠 화난 거 안 봐도 되냐고 제게 물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좀 더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저와 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최선의 선택에 집착을 하다 때를 놓치고 상처가 깊어진 거죠. 이혼 후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지만 또 연락도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와중 딱 한 번 이혼 후에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답니다. 바로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요. 이혼 후에 전 남편은 얼마 안 있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끝내 매장을 정리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면허까지 취소됐다고 제게 장황하게 설명하더군요. 그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사고까지 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 주제에 참 눈물도 많죠? 근데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보험료를 몇 달 이상 밀려서 합의금도 보험사에 청구를 못해서 그 돈 못 마련하면 감옥 간다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제게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분명 이혼할 때 그 인간의 모습이 그 인간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너는 왜 이렇게 살면서 빌리는 게 많아? 심지어 갚지도 않으면서 누구한테 빌릴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몸뚱이 하나라도 써서 책임져.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 몇 주 안 돼서 전 남편이 합의금을 못 내 실형을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아마 전 남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인이 벌인 일을 본인 스스로 책임진 게 아닌가 싶네요. 이따금 그런 인간을 선택한 제게 큰 실망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면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방지하는 게 더 건설적인 반성의 방법이겠죠. 사람을 가려내는 일은 공을 굴리는 일처럼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에 비례해서 느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그냥 안 만나려고요. 좀 황당하고 극단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당분간 남자는 제 인생에 들여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남편처럼 목내 걸고 괜한 위험 감수하다가 인생 통째로 날려먹지 말고 그냥 아예 근본적이고 무식한 해결 방법으로 미연의 방지를 하려고요. 둘째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 저와 제 곁에 가족에게 브레이크든 무조건적인 믿음이든 쏟으면서 살아야죠. 공을 잘 굴리는 만큼 핀을 잘 쓸어들이는 만큼 제 인생도 잘 굴리고 제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잘 쓸어드려야겠죠.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쓸어드리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세요.